중앙정보부 이제 안기부죠.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도 이제 간첩 사건 유형을 나눌 때 그러니까 이 제일동포 사건, 그다음에 월북자 또는 그 뭐 흔히 고정간첩이라고 하는 월북자 가족 사건이 있고 납부거부 사건도 크게 그렇게 아마 그 세 덩어리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납부거부 사건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중앙정보부 그쪽에 있었던 사람을 씩 웃으면서 우리는 납부거부 사건 같은 건 안 합니다 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납부거부가 제일 억울하다는 뜻이죠. 사실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는 게 다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들인데 그걸 만드는 그 작자들 입장에서도 납부거부 사건은 정말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납부거부 사건 같은 건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보부에서 그 하고 안기부에서 전후 사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정영 선생 사건이라고 하고 황운용 선생 사건이라는 게 두 건이 강화도 그 뒤에 보면 미법도라는 아주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시던 분 두 분이 있어서 이건 뭐예요 하고 했더니 그거는 월북자 가족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을 맡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그분들이 납북됐었던 사실이 있긴 하지만 중앙정보부에서는 월북자 사건으로 취급을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정영 선생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근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정영이라는 분이 이근환이가 경기도경에서 그 간첩 잡는다고 했을 때 그 미법도던 동네 예비군 소대장을 하면서 이근환이가 오면은 그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간첩 사건 그 뒤에 납부거부 사건들 이제 좀 만들어질 때 보면은 뭐 가서 바다에다가 바닷가에다가 뭐 증거물 심어놨다 이제 그런 거 찾고 그러잖아요. 그거 찾을 때 가서 찾는 거 같이 찾아서 땅 파는 역할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세월이 지났더니 또 이제 자기가 납부거부로 간첩으로 몰리게 돼서 그 억울한 일을 거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정영 선생 사건을 제가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민가협회에서 활동하는 지금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있는 송소영 간사가 저한테 말렸어요. 선생님이 정영 선생 사건은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데 선생님 이거 알고나 하세요 하면서 좀 완전히 말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은 간첩이 제보한 간첩 사건이에요. 그렇게 저쪽에서 얘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간첩이 제보한 간첩 사건 하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처음 간첩 사건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한번 그래서 호소문 같은 거 읽어보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어서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는데 보니까 간첩이 제보한 간첩 사건 이런 게 뭐냐 하고 보니까 미법도던 섬은 그 당시에 인구 300명밖에 안 돼요. 지금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법도하고 그 옆에 섬 또 작은 섬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간첩이 5건이 나왔습니다. 한 명 데려다가 두들겨 패서 간첩 만들어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또 두들겨 패서 누구 그때 뭐 좀 특이한 사람 없었어? 그 다음에 또 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간첩 잡고 간첩 만들고 또 두들겨 패서 간첩 잡고 그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5건의 간첩 사건이 나왔고 그중에 4건인가를 3건을 이근환이가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근환이가 청룡봉사상 타고 경찰 내에서 간첩 제일 잘 잡는다고 나온 게 다 납부거부 두들겨 패서 그 간첩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을 이제 좀 조사해 봐야겠다 이제 하는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간첩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중앙정보부 것도 이제 조사하고 보안 사건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변상철 선생이 진실화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고 또 간첩 사건들 이제 다루게 되면서 이 피해자들 그리고 이제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납부거부 간첩 사건을 제 시야에 들어왔었던 것도 주로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들어와서 북에서 간첩을 안 내려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70년대 들어와서는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기부다 보안사다 뭐 또는 대공경찰이다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간첩을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제일동포 유학생들, 납북어부들, 월북자 가족들이 많이 조작 간첩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만 주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납북됐을 당시에도 그냥 반공법으로만 처벌받은 게 아니라 이 간첩 사건까지 된 사례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늦어지게 된 점, 그리고 그 해결을 보지 못하는 점. 그동안의 과거사 사건들이 이제 많이 풀려가면서 또 일부에서는 진상규명도 되고 일부에서는 배보상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납북어부 사건이 제일 밝혀지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납북어부 납북되신 분들이 전부 한 3,600여 명쯤 되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진실화해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 받거나 사건 진실 규명이 된 사건이 뭐 다 합쳐봐야 한 30여 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지금 유가족 이제 피해 당사자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 지금 김춘선 선생님처럼 어린 나이에 납북되셨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서 이제 다른 분들 이 원한 같은 것들 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데 저희도 몇 명 안 됩니다만 그래도 서울에서 관심 있는 연구자들도 모으고 활동가들도 모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북어부가 동해안도 있고 서해안도 있는데 이 서해안 쪽은 아직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동해안 쪽에서 먼저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이런 모임이 전국의 납북 피해자들 모임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홍구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진실규명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춘삼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춘삼 대표님은 또 직접 납북 피해와 또 갔다 와서 또 그런 고초까지 겪었던 당사자이시고 또 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까지도 같이 이제 좀 떠맡아가지고 좀 진실규명하겠다고 앞장섰습니다. 예. 김춘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춘삼입니다. 저 이제 이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도 가정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여기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납북되어 귀환했을 때 속초 부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수협 강당에서 다시 이 사실을 고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네요. 저희가 납북됐던 것이 바닷가지만은 이곳에서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먼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희 납북되신 분들이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차분히 아무 말 없이 나의 의견을 소신껏 피력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아직도 멸공과 반공의 말만 꺼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을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과 의견 충돌하시는 일이 없도록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우리 정말 조심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식에 요즘 표현의 자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정말 상식의 자유,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단체의 대표를 맡다 보니까. 왜냐면은 연말에 아라의 면정을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발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예를 저희가 납북된 것보다도 귀환했을 당시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때 당시 7척에 161명이 귀환됐습니다. 근데 이제 1인당 불법 감금이 된 줄도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재심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은 14일 동안 불법 감금됐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14일입니다. 근데 여기 161명 곱하기 14일을 곱하니까 날짜가 2254일입니다. 자, 2254일이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당시 구속이 돼서 그걸 몰랐는데 9월 15일 날 4척에 82명이 또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저와 동일한 시각의 잣대에서 14일을 곱해보니까 1148일이 나와요. 그래서 합계를 해보면은 243명 곱하기 141, 3402일이 나옵니다. 하루를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그 개인사를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들은 농락을 했습니다. 빼앗긴 시간을 우리는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제가 처음에는 재심 준비하면서 제 공판 기록을 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근데 이제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봤거든요. 그거 읽어보니까 정말 한 예를 들어줄게요. 그들은 저희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마루타라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저희들을 방공의 마루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들은 납북 기한업에 대한 조치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저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저가 조사받을 때 내용을 보면은 저가 모르는 걸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를 합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당시 조소 과정에서 꾸민 해도면입니다. 해도면. 붙잡아 드릴까요? 네. 아니, 괜찮아요. 해도면을 보면은 이 표시한 점이 저거 오직 했으면은 각도를 제가 한번 이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재보니까 거의 주문진 밑이더라고요. 그럼 주문진 밑이라면은 저희가 저 자전거 운동을 좋아해갖고 자전거 타고 제진 마지막 검문소를 가면 50km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금강산까지 가려면 20km를 더 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금강산에서 또 저희가 잡혀간 상륙의 곳을 가려면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주문진까지 거리가 50km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강릉에서 이 전방 우리 금강산 가는 길까지는 거의 우리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값을 넉넉히 치더라도 100km는 나옵니다. 근데 이 지점을 계산해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 1차적으로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지만은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표현해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이도상의 이도하고 요 공소 사실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 쭉 해놓고 2단에 보면은 30일경 01시 30분에 잡혀서 당일 05시에 저희가 그 고성 남해라는 포구에 상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기록하고 이 기록을 보시면은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납북대 했을 때 그 다음날 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뜨면 해가 이렇게 내 눈으로도 이렇게 중천에 떠 있으면은 시간이 적어도 8시, 9시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시간이 10시간이 넘는데 이 공소장에는 이런 식으로 공소 사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엄격히 따지면은 저희가 가해자로 물론 그 사람들이 만들었겠지만은 범죄자는 이 조서를 꾸민 이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러도 요즘은 인권이니 그 사람 영장 없이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 14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시켜놓고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 또 한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83년도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보안법 처벌로 2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안 돼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문찬양죄로 2년을 살다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문찬양죄를 만드는 시간이 딱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면은 일단 패더라고요. 줄겨 맞았습니다. 줄겨 맞았다는 얘기는 신나게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되지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그 경찰관 순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고향이 그 양양 남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보기에 너무 딱하니 맞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 이 각본에서는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제로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타업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타업을 본 게 3일 만에 이제 보안법 처벌로 이틀을 받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14일 감금이 됐는데, 뭔 조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직 공소장 내용을 제가 재심하기 때문에 또 더 위험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재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이신 변호사님 동의하에 이런 거는 오픈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간이 또 주어진다면 그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나마 참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여기 많은 분들, 아버님들, 그 자제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누가 이제 새들어 살다가 있으면은 누가 왔다 갔다 그래요, 집에.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왜 왔다 가는지를. 근데 아까 어떤 여기 자제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 집에 경찰관들이 와서 물어보고 하더랍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일은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처벌받을 사람들은 당시 우리를 그 범죄자로 만든 그 사람들이 진짜 범죄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개인이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 평화재단 변상철 위원님들, ông 기자님, 이런 분들이 나섰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이 진전이 된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잊지 마시고, 제가 며칠 전에 그 TV 자막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TV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백인 전용 열차에 탔다가 벌받은 흑인께서 126년 만에 사면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다른 일반 그 백성들 피해 사건과 다른 게 저희는 사법부에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변호사님들 그렇고 평화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변상철 의원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어쨌든 참고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희소식은 여기 강원도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 위에 상정이 곧 집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 변상철 의원이나 또는 ông 기자님께서 추후 자세한 사항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적어도 저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싶은 것은 절대 가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고 깊은 대화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해야 됩니다. 절대 목소리를 높이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얘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 다른 분들한테도 저희는 온건한 노선을 걸어서 끝까지 아름다운 말과 우리의 사실 그대로의 표현을 초점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저희 집행부의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어쨌든 미흡하지만 저희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이 그 피부로 와닿는 일상에서 겪었던 나쁜 귀한 어부의 쓰라리는 아픈 이야기를 좀 절절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은 피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세상은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강원도에서 쉽게 피해 본 사람들, 실제 기소가 된 사람만 해도 한 700명 가까이 되고 기소를 안 당하더라도 뭐 부안대에 끌려갔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고통을 당하신 분들까지 가족까지 합치면 이제 수천 명에 일어나는데 뭐 당사자들이 많이들 돌아가셨고 또 유족들은 아버님들이 보통 함부로 하셔요. 자기 피해 사실을 또 알리지 않고 그래서 이 가족분들도 잘 모르시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까지 올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또 언론에서 좀 보도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 노력하시고 저희 쪽에서 애쓰고 해가지고 한 40여 건이 그 진실규명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나서서 명예도 회복하고 좀 세상이 바뀐 것을 좀 피부로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걸 설명회 이제 간담회에 그 나와서 이제 얘기해 주실 분들 세 분이십니다. 예. 오늘 이 앞에 자리에 그 세 분 일단 좀 나와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회는 이 세 분들 소개만 하는 걸 하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그 진실규명 모임 얘기할 때 왔다 갔다 작년 6월 이후부터 사실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일의 총괄적인 이야기를 그 변상철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제 절차 또 재심의 절차 재심 절차 그런데 정진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직권 재심 신청에 대한 안내를 이 최정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바로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이크는 거기. 네. 나오나요?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12월 10일 날 동해안 납북기한업 피해자 진실규명 모임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가 1월부터 각 입법기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국회나 또 진실화위원회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과 제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함께 움직여야 하는지,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활동 모임을 끌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왔고요. 뒤에 이제 법과 관련돼서 재심이라든가 진실규명 신청과 관련돼서는 정진아 변호사님하고 최정기 변호사님께서 추후에 더 말씀을 이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일괄적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지난해 12월 10일날 저희가 이제 모임을 창립하고 나서 1월에 있었던 일을 좀 잠깐 먼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진실화위원회 조사 8과장님하고 사무처하고 저희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까 엄경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엄경선 위원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진실화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납북기한업의 사건은 대략 40여 건이라고 합니다. 40여 건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조사를 할지 아니면 귀환된 선박별로 조사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마 대략 조사의 방향은 선박별로 돌아온 선박별로 해서 진실규명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는 방향으로 할 텐데, 그건 아직 명확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 방향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이제 피해자와 좀 면담을 좀 할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넷째 주 정도에 위원장님 일정을 봐서 넷째 주에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저희에게 위원장님과의 면담 일정을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 진실화위원회 면담이 성사가 되면 아마 몇 명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진실화위원회에 가실 수 있는 피해자분들은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가서 우리 피해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진실규명, 우리의 억울함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위원장님께 하고, 피해자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또 억울한 사람 없이 모두 피해자들이 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피해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국회의원실, 특히 정의당의 이은주 국회의원실을 저희가 방문해서 국가기록원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선생님들 국가기록원에 보면 납북 귀환 여부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납북 여부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국가기록원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목록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가 너무 많아서 다 점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72년도하고 68년도에 돌아오신 분들의 기록들을 쳐보니까 수백 건이에요. 그것만 해도 9월 7일 날, 9월 15일 날, 또 5월 달, 또 11월 달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굉장히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다시 추려서 72년도 9월 달에 넘어온 배들 중에서 강원 도경 정보과와 강원 도경 보안과에서 작성한 사찰 문건이나 신병처리 또는 선생님들이 조사받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이 조사됐다라고 하는 실시간 신문 상황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록에.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확인이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이 9월 7일 날 예를 들어 돌아왔다. 그랬는데 구속영장은 9월 15일 날
치죠. 20일 날 쳤나요? 예. 대략 한 14일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 14일 동안은 영장 없이 구금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국가기록원에서 예전에 강원 도경에서 정보과하고 보안과에서 생산했던 자료가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던 자료가. 그러면 이 자료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이 불법 감금되었다라고 하는 기록 증거가 되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이걸 내주질 않습니다.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강원도경에서 이 기록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어서 내줄 수 없다라고 비공개 처리를 걸었답니다. 도대체 뭐가 국가 안보하고 관련되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튼 그 비공개 처리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나 또는 입법기관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주 의원실을 통해서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려우니 요구했던 의원실이나 또는 당사자들이 와서 직접 제한적으로 열람을 하다든가 하는 방식들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강원 도경에서 지금 이제 강원지방경찰청이죠. 여기 정보과하고 보안과에서 이걸 비공개 처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강원지방경찰청에 이것을 비공개 처리하지 말고 공개 정보로 돌려라 라는 요구도 저희들이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된 자료들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던 기록들인데 이것이 왜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것은 비공개해서 하지 말고 공개로 정보 청구를 하라는 요구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 부산에서 법무법인 진심이라고 하는 데서 9월 7일 돌아왔던 배들 중에서 피해자 2분이 현재 따로 저쪽에서 재심 신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 7일 날 다녀와서 그쪽에 있는 자료들하고 저희 자료들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김성학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쪽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은 이제 불법 감금을 확인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에서 자료를 막 받는 과정에서 그때 9월 7일 날 160명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 24명이 특별히 뽑혀서 미군 정보 502 정보부대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신문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미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다행히 이 미군에서 받았던 이 502 정보부대에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다행히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 부산 진심으로 찾아가서 그 어려웠던 기록들, 그러니까 그 찾기 어려웠던 그 기록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쪽에서 확인해 줬고요. 그쪽에서 갖고 있었던 자료들도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 재심과 관련돼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 지금 각 지역에서 이렇게 각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재심을 저희가 좀 통합해서 관리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그것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얘기가 길어져서. 네. 아까 도의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납북기한어부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강원일보에서 이제 먼저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요 기사는 좀 먼저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요 기사의 납북지원센터는 납북기한어부 지원센터는 2월에 사실 이제 상정되어서 통과될 예정이에요.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제 조례를 처음 제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기초를 제가 작성을 했고, 그때 혹시 강원도 의회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대하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법률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수정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실제로 이제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얘기를 했을 때,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초창기에 해야 되는 일은 피해자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제 그 센터에서
올해 이제 그 센터에 배정되는 예산이 아마 1억 7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업비에 아마 진실규명 신청 비용과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위원 비용,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전수조사에 아마 힘을 쏟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 센터가 지어지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실화위원회나 재심 신청을 할 때 이 센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들을 받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이게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분들이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추후에 센터가 이제 그 법안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두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겠지만 현재 가장 이 재심이와 진실규명 신청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난제가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과거 기록을 찾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내 기록, 내 아버지의 기록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또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지금 기록이 없는데 못 찾겠는데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좀 이따 말씀하실 건데 실제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찰에서 이게 연구보존 기록이니 너희들이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계속 찾아서 친절하게 저희가 그 법률들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결과로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강릉에서도 기록을 이제 일부 찾는 성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렵지만 기록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면 기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 안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면 본물처럼 터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속 기록을 찾는 노력들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강원일보에서 오셨나요? 네. 강원일보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일보에서 이 납북기한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강원일보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68년도에서부터 72년도 사이의 기록은 중앙일간지에서 거의 실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조그마한 속초나 고성 같은 데서 어부 몇 명 들어왔다는 걸 중앙일간지에서 실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강원일보에서는 거의 이 당시에 이 기사들을 실시간으로 실었어요. 그래서 어디 여인숙에 어디 여관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막 이렇게 기사화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여관에 가서 수용돼 있었다, 어디 여인숙에 수용돼 있었다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강원일보 예전 기사에 그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이번에 1월에 그 이현정 기자님과 같이 강원일보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사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확인을 했고요. 안타깝게 강원일보는 다른 일간지들처럼 그렇게 막 그 디지털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이제 수기를 찾아야 하는데 이 수기를 찾는 방법들은 아마 나중에 강원일보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여유가 있든 없든 저희가 이 부분을 강원일보에 뭐 며칠을 가든 몇 번을 가든 과거 기록들을 좀 꼼꼼히 찾아서 과거에 이런 피해들을 기록했던 기사 내용들을 좀 찾으면 진실규명 신청이나 재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을 더 말씀드릴 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따가 질의응답하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 이야기는 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다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재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는 진실규명,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도 하고 또 이제 법원에 재심 신청도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시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국가폭력이었고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국가의 어떤 공신력 있는 위원회가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결과를 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과거에 결국 이제 유죄 판결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이 유죄 판결 자체를 다시 열어서 이게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선고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심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심은 말 그대로 재판을 다시 여는 겁니다. 제가 재심 청구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법에는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선생님들께 결국 많이 적용되는 사례는 그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직무상의 죄를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의 죄를 범했을 때 즉 보통 많이 경험하시는 거로는 불법 구금, 가혹행위나 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 것이 확정 판결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을 때 재심을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심이 크게는 두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재심을 열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재심이 일단 열리면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두 단계의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단계, 즉 재심 자체를 열어야 될 때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어떤 그 직무에 관한 죄들이 있었을 때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확정 판결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다 몇십 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를 했던 수사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지가 벌써 20-30년이 지나버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거든요. 그런 확정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확정 판결을 공소시효 도과로 인해 못 받았으니 그것 또한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나 이런 직무상의 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재심이 열리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처음부터 하면서 유무죄를 가려서 그 선생님들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진화위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폭력이다라는 보고서나 절사 결과가 있다면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화위의 결정이 없다고 해서 재심에서는 뭐 절대 무죄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으나 진화위의 의견을 법원이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같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재심을 신청하실 때 그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피고인 당사자시고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면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유족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구하실 때 사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재심이 개시될 이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잘 써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그 변상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선생님들에 대한 재판 기록 수사 기록을 잘 확인해서 불법 구금의 객관적인 증거들 그리고 아까 그 강원일보에 있는 자료 같은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찾아서 먼저 재심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된 기록들 수집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재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아니면 당사자분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실무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신청하실 때 바로바로 준비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이 자료를 확인하고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정규 변호사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데 최정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두 분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면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몇몇 분들이 본인 거 또는 부모님 거에 대한 판결문과 그리고 기록을 이젠
강릉지청과 속초지청에 가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없다더라. 찾아주질 않는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방공법 위반 사건은 영구보존 사건이기 때문에 폐기를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폐기할 수가 없고 또 폐기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당사자가 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좀 전산해서 찾아보고 없으면 없다고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당사자분들이 힘들게 검찰청 민원실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일은 좀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특정 몇몇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기록원과 그리고 강릉지청, 속초지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아예 변호사인 저희가 대리를 해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는 다행히 판결문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판결문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결문은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찾았는데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찾아야 언제 구속이 됐고 그 불법 구금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언제 청구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돼서 강릉지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강릉지청 담당자가 청구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와서 전산으로 확인을 했더니 찾을 수가 없다. 전산으로 해서 찾을 수 없으면 찾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폐기했다고 한다면 언제 폐기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실제 전산으로 보관되지 않고 창고에 있는 것도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창고에 있는 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없으면 가서 찾아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가 흘렀습니다. 2주가 흘러서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033 찍혀서 전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찾았다는 겁니다. 기록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전산만 두들겨 본 거죠. 예.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산을 두들겨 봐서 없으니까 없다고 이제 얘기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끊으면 그냥 없는 거죠. 있지만 없는 거고. 아니 왜 없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영구보존 기록인데 아니면 폐기했다고 하면 폐기했다는 근거를 제시해라 라고 따져 물으면 알겠다고 하고 찾아보는 거고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보 공개부터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려야겠다. 이걸 그냥 민원실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왜 이 기록이 없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 과정에서 또 상처를 입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정보 공개부터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몇몇 기록을 보니 여러 이제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72년 9월 7일, 9월 15일 이날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들어온 배와 그날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고 똑같은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9월 7일에 들어온 배는 9월 21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아까 계속 대표님 말씀하신 14일이 빕니다. 14일 동안 어딘가에서는 불법 구금을 당하신 거죠. 14일이 비고요. 그 14일 이 불법 구금이 존재를 했고 동일한 검사가 구속영장을 9월 21일에 청구합니다. 속초지청 검사가 청구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들어오신 분들, 9월 25일에 들어오신 분들도 구속영장은 9월 21일에 발부됩니다. 그분들은 6일 동안 불법 구금된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을 잡으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돼야 됩니다. 법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월 7일에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9월 15일에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두 그룹 다 불법 구금이라는 게 일단은 기록상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9월 21일에 구속영장은 동일하게 속초지청 검사가 청구를 했고 강릉지청에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제 추측은 너무 많으니까 9월 7일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9월 15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강릉지청으로 넘긴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른 건 다 차차 하더라도 9월 7일과 9월 15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정진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 청구는 피고인이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청구권자 1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검사가 직접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과거사 사건에서 검찰에서 직접 재심 청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명확한 자료들, 지금 도경에서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 명확한 자료, 불법 구금이 명확한 이 9월 7일에 들어오신 분들과 9월 15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검찰청에서 검사가 할 수 있으니까 검사가 하면 기록을 누가 찾습니까? 저희가 찾습니까? 검사가 찾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시죠? 검사가 찾습니다. 검사가. 검찰청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청구하고 자신들이 선배들이 한 잘못을 저희가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해볼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주실 거고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대검찰청, 서울에 이제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모여서 검찰총장 만나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청와대 가서도 기자회견하고 이게 정말 한 분 한 분이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배에는 20분이 더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신청해가지고 또 기록 갖고 재심 청구하고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결국 일괄적으로 검사가 재심 청구하도록 그리고 지금 진실규명도 얘기했는데 진실규명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저희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단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이왕 이렇게 50년 된 상황에서 저희가 유족분들을 찾기 힘든 그런 사건들도 함께 명예회복이 되고 함께 진실규명을 되는 방법을 최대한 2, 3월 안에 저희가 뭔가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검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진화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잘 모르지만 법에는 검사가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화위에서도 단체가 신청했을 때 꼭 내 사건을 내가 진실규명해달라, 내 가족 사건을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피해자 단체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신문기사로 확인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진실규명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차분한 성격인데 오늘 좀 제가 흥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차분한 성격이 아닌데 오늘 굉장히 차분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로 진실라위원회에서도 배별로 아까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네, 배별로 제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맞춰서 여기 지금 김창원 선생님 혹시 나오셨나요? 김창원 선생님, 예. 몇 해 전에 지금 이제 진실규명 신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그 배에 탔던 분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분들이 지금 4분인가요? 네. 재심에서 4분. 4분 받았는데 그 배에 타셨던 분들이 몇 분이었죠? 6명. 예? 6분이죠. 저렇게 4분은 지금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2분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배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타고 돌아왔는데 4명은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서 재심에서 무죄가 됐고 나머지 6명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여전히 범죄자인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조사할 때는 배별로 다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라. 재심도 한 명 한 명 하지 말고 그날 예를 들어서 9월 7일에 7배가 돌아왔으면 7배 별로 그냥 다 판단을 하자.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실화해위원회 신청도 배별로 하고 재심도 배별로 하면서 검찰의 직권으로 너희들이 검사가 재심 청구권자 첫 번째 청구권자이니까 너희들이 해라.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창건 선생님 돌아오신 배는 4명이 이미 앞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2명을 못 찾습니다.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사가 해야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무죄다라고. 이런 사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나이 때 노래 불렀던 이중간첩 이수근 있죠. 이수근 북한에서 넘어왔다가 이중간첩 돼가지고 다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잖아요. 이수근 같은 경우에 검사가 재심 직권 청구해가지고 무죄 받았습니다. 2회 전에. 하면 할 수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단체가 앞으로 힘을 모아서 신청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그걸 한꺼번에 재심 청구나 진실규명 신청을 한꺼번에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건 아마 그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엄 대표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저는 고성에서 온 임봉남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80년도에 그 납북됐다가 81년도 4월 한 20일경에 돌아와서 한 4, 5년경 있다가 그 보안대로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거의 끌려가서 한 달 동안 계속 고문당하다가 이제 풀려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 행정적으로 처분은 안 받았지만 그러한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 처벌은 받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한 달 넘게 불법 구금돼서 수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폭력도 어떤 가혹행위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기소는 되진 않으셨던 건가요? 예. 네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처벌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국가 공권력이 가혹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재심을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도 진실규명이 되면 그 진실규명이 된 걸 근거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하셔서 그에 따르는 위자료라든지 이런 걸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진화위의 진실규명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덧붙여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1기 진화위 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수사기관에 끌려갔다가 조사를 받고 오셔서 상해를 입거나 다치시거나 그로 인해서 연자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당시에 청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재판을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법은 진화위에서 가혹행위를 어느 특정 기관에 당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해서 청구를 받아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을 받았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일기 때. 그러니까 아직 신청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납북됐다 돌아와서 그 지금 받으셨던 그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좀 고문을 당했다 또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추가로 저희한테 조금 더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더 질문은 있으시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72년도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뭐 지금 보상 문제라든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다녀와서 한 1년 정도 더 사시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뭐 심장마비라고 이제 판명이 났었는데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보니까 온몸에 멍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고문을 한 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고문한 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그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는 봤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시간도 많이 흐르고 제 못 미쳐갖고 힘이 못 미쳐서 뭐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제가 더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는 없는지요. 예? 그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찾은 자료를 이렇게 보이려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정보 기록 법령이에요. 국무총리령으로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964년도에 이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기록이 언제 폐기하고 언제까지 보존할 거냐 이 기록을 쭉 기록 연도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대공과 관련돼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반공법 위반자, 반국가 행위 부역자는 무조건 이 기록이 다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64년부터. 그래서 여기에 더 악질적인 건 뭐냐면 또 악질적이라는 표현을 썼네. 더 나쁜 건 뭐냐면 요시차를 인해가지고 이동형이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동향 카드들을 계속 적어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적어놓는 카드들이 있는데 이것도 영구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이 피해자분들의 자녀분들도 혹시 여기 와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기록들은 요시차를 돼서 지금 다 기록이 어딘가 남아있다고요. 그걸 찾을 수가 없다. 네네네네. 이제 그걸 찾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방법은 아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지금 질문 주셨던 분에게 말씀드리면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을 일단 하시면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을 하시면 특정 기간 또는 특정 기관을 모르셔도 아버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특정하게 어느 기관에서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납북됐다가 몇 년도에 돌아오셔서 몇 달 며칠이라고 특정하지 못하셔도 돼요. 언제쯤 돌아오셨는데 무슨 배에 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고문을 되게 당하셨다가 돌아가셨다. 거기에 대한 지주기면 신청을 받아달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국가기록원에 가셔서 아버님의 주민등록번호나 가족등록부 가족 관계등록부인가요? 요즘 뭐죠? 예전에 호적이라고 불렀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가져가셔서 아버님과 관련되어 있는 판결문을 떼달라고 하시면 만약에 아버님이 처벌을 받으셨다고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네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이제 먼저 질문하셨던 분 얘기를 먼저 드리면,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그 재판을 어디서 했는지, 어느 법원에서 했는지를 알면 담당 검찰이 어디였는지, 어느 지방 검찰청이었는지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 지방 검찰청의 수사기관이 어디 관할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찾기가 쉬워져요. 네, 그렇게 역추적해서 가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개인이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버님의 억울함을 좀 밝혀보시겠다고 하시면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지금 가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진화이가 없을 때는 사실 첫 번째 방법은 쓸 수가 없었던 건데 거기다 신청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으로 아버님의 그 판결문이나 수용자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만약 주장하시는 대로 그런 피해를 받았다고 하시면 틀림없이 기록이 나올 겁니다. 판결문 기록은. 네. 지금 이제 그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승은호 가족하고 좀 오신 걸로 이제 확인이 좀 되고요. 그 1972년 9월 7일 날 귀환을 하셨죠. 여기 지금 같이 오신 가족 중에는 그 승은호 선장 따님도 계시고, 또 다른 같은 그 마을 아야진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속초에 그 당시 납북됐다가 오신 김팔룡이라고 하신 분이 당사자세요. 그래서 그분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가 작성을 하면서 봤는데 돌아와 가지고는 그 시청 구금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보름 동안 합동수사반이라고 이제 편성된 조경이 중심이 됐는지에서 구성이 돼가지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인근 그 여인숙에 끌고 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구타를 많이들 당하셨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 김팔룡 어르신이 이제 그 증언하신 걸 제가 좀 생생히 기록하는데 장작개비를 갖다가 아예 쌓아놓고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패고 북에서 지령받은 게 있느냐 이렇게 했더라고. 여기 그냥 같이 이제 돌아오셨던 분들, 같이 조사를 받던 분들 이제 증언을 조급하면은 누가 했는지는 좀 보는데 그 기록들은 뭐 찾는 것들은 아마 이제 국가기록원의 그 부안과에서 신문상 기록이라든지 당시 그런 것들이 보고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참고하면은 누가 뭐 조사관에 참여했는지조차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속초경찰서로 그분들이 9월 7일에 오신 분들은 속초경찰서로 이관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속되고 또 뭐 불기소 기소가 되고 뭐 그렇게 했고, 9월 15일 날 돌아오신 분들은 아예 강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속초에서 아마 여기서 한 보름 동안 9월 15일로 오신 분들도 여기서 그런 과정을 겪고 강릉 경찰서 해가지고 강릉 검찰에서 기소하는 걸로 아예 속초 배도 강릉 쪽으로, 그래서 기록이 거기 강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팔룡 어르신이라든지 같은 이제 그 승문호 선원들이 이제 한번 모임을 나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들을 제가 연락처를 다 드리면은 한번 모이시면은 그런 또 생존해 계시는 어떤 피해자분들부터 얘기를 들으면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김팔룡 어르신은 아까 말한 502인가 미군 부대까지 끌려가셔가지고 헬기를 타고 그 용산 쪽에 가가지고 또 추가로 또 조사받고 그날 돌아온 배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착출을 해가지고 별도의 또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인가 해가지고 또 끌려가서 또 받고 그렇게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백자. 그 승으로 타고 오셨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분들 혹시 여기 승으로 가족분들 더 계신가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선장이었어요. 이진형. 이진형 분이시고 또 백낙연님. 그 승은호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이제 엄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자료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그 강원 그 속초 경찰서에서 그 24명을 용산 미군 기지로 인수인계한다고 하는 인수인계증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9월 15일 날
7배의 사람들을 조사를 마치고 그 중에 24명은 특별 선발해가지고 지금 미군 부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기부에다가 지금 중앙정보부에다 보낸 거예요. 당시 지금 김팔룡이라고 하는 분하고 다시 승훈호에 있어 김일관 씨? 아마 그 같은 선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성학 선생님도 이날 같이 이 명단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김성학 선생님 다녀오신 분이거든요. 이날 같이 가셨던 그 탁성호나 대복호나 승혜호나 해부호나 여기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명단에 있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들 명단 저희가 다른 분들의 수사 기록에서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규명 신청이나 재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지금 조사가 같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배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로 돌아온 날짜에 선박별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재심 신청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재심 신청을 선박별로 검사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들을 저희가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이쪽 질문도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사찰이 많았었습니까? 사찰이 많았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납북 귀환되셨다 오셨던 분들이나, 그러니까 특히 국가보안법이나, 네네네. 사찰은 많았던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법상으로. 당시에는. 저희들이 네. 동생도 그렇고, 네네네. 저도 그렇고, 네. 군에 있을 때 저는 아니 뭐 모르는 분만이 왔다 갔다 하고 주위에 네. 뭐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없는데 보호관찰법이나 사회안정법 같은 것들이 당시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검사지휘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어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심지어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누구랑 밥을 먹고 어떤 술을 몇 병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들을 관할 직원 검사에게 늘 일보거나 월보를 했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따로 이렇게 뭐 했던 경우가 많다 이건 아니고. 그 사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어줄게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누구나 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19살 때 친구를 태갖고 경찰서 시장에 잡혀 들어갔었어요. 근데 담당 경찰관이 정보과에서 와서 김춘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은 정말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서 야, 춘삼아, 너 조심해야 되겠더라. 이런 사람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총각 때 혼자 살다가 이제 배 갔다 나오면은 아이고, 누가 왔다 가던데? 왜 집에 왔다가? 사찰 요원이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심지어 예비군 중대장, 통장, 반장 그런 분들이 다 그 매달 얼마씩 돈 받아갖고 저희 사찰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저희 일행 중에도 저기 성악이 형님도 계시지만 신문석 씨라고 그분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 와서 묻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겨들치가 없어서 결국은 나와서 다른 걸 했다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잡혀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갖고 집을 하나 이렇게 접고 장사를 하면서 이제 낮에 마당 청소를 하는데 어떤 경찰관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 담당이라고 그러면서 돈 어디서 나서 집을 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웃었어요. 아니분 말고가 아니라 적어도 저가 알기로는 그래 저가 아는 경찰 후배를 저가 이제 속초에서 냉면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 고려면허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저의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2년 동안 안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갔나 그랬더니만 나중에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통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내가 보안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장부를 뒤다 보니 형님 이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기라는 거는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 진실의 위원회 일기가 출범과 된 동시에 사찰이 아마 중지될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2010년까지 저를 감시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정보과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마지막 퇴직하시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런 얘기해서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서 내가 더 할 놈인지도 몰랐다라고, 더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웃고 넘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사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만 자제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기를 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런 사회들을 잘 메모를 하셨다가 진실위원회 피해 우리 강원도 의회에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공청회 할 때 주문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0년 만에 삼면된 그 흑인분을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한 1년만 참아도 그 어려웠던 후기 아버님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그래야 그 아버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해가 바뀌기 67이거든요. 금방 갑니다. 하늘보다 이제 우리 좋은 말로 하면 시즌 아웃 될 때 이제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또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말 아름다운 마음 갖고 우리 도전해 봅시다. 그 재심 청구 관련해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 기록을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검찰청에 가셔서 또 이렇게 헛걸음하시고 하는데 좀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대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임을 받아서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신분증 사본만 있으시면 돼요. 주민등록증 앞뒤를 복사하셔서 이제 건네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자녀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추천하셨으면 재적등본, 구재적등본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확인되는 거, 아니면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도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본인 신분증,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추천하셨으니까 내 신분증을 또 앞뒤로 복사를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리를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보공개 청구 단계부터 뭔가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 이거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아마 저희가 계속 청구하면 이제 검찰청에서도 알겠죠. 또 왔구나, 쟤네 또 신청 들어왔구나. 그러면 여기는 잘 찾아줘야겠다라고 하는, 또 아무래도 그 이제 검찰청에 그 보관하는 곳에 제가 강릉지청과 속초시청을 가보진 못했지만 제가 다른 곳에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별로 이렇게 탁탁탁 연도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어찌됐든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를 가서 수기로 찾아야 되니까, 좀 다 찾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처음엔 번거로웠는데 이제 계속 신청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빨리빨리 찾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혹시 이미 찾으셨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직접 가셔도 좋고 요즘은 다 전산으로 가능해요. open.go.kr 그냥 정보 공개 포털 딱 네이버에 치면 바로 그게 나와서 공인인증서 통해가지고 로그인해서 바로 거기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개인적으로 하실 거면 처음에는 국가기록원에 먼저 하세요. 판결문을 먼저 찾으세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이거는 꼭 국가기록원에 있어요. 그거는 폐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를 먼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내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강릉지청이나 그러니까 강릉지청이나 속초지청 거기에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대법원까지 가신 분도 계실 텐데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기록은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지방법원 아니면 뭐 서울고등법원에서 끝났네 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재판받았던 1심 재판이 강릉지원이면 강릉지청, 속초지원이면 속초지청 그렇게 지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정보공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게 뭐 너무 힘들다, 내가 뭐 이렇게 컴퓨터를 다루기 힘들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류를 구비하셔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위임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처가 필요하시면 이따가 아니면 뭐 네, 엄선배님이나 이렇게 해서 네네 그렇게 하시고요. 컴퓨터 관련돼서 지금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컴퓨터를 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여기 엄경선 대표님이나 또 엄경선 대표님이 그걸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결국 또 이게 돌아서 결국 검찰에서도 법무법인에서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잘 찾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렇게 법무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자료를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진실 규명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이 언제 납득됐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구성군청에서는 오늘 또 여기 계장님이 오셨는데요. 진실규명 신청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를 좀 거들어 주시고 있어요. 김상영 주무관이 지난번에 청실 때도 오셨는데 저도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진실규명 신청서 쓰면서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직접 젊으신 분은 뭐냐면 휴대폰에 자기 핸드폰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닐 경우는 제적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첨부 파일로 보내가지고 넣어가지고 정보공개 포털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국가기록원에는 지금 판결문이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 검찰 쪽 기록들 수사기록이라든지 공판기록을 찾는 거를 한꺼번에 정보공개 포털에서 기간을 복수로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을 하고 속초검찰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해가지고 하면 그러면은 두 번 더 판결문 보고 다시 안 하고 자료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속초검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두세 번 신청을 해봤더니 정보공개 신청을 하니까 바로 당일날이나 다음날 신청자한테 연락이 가요. 자료가 있다 없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도 자료를 찾으면서 나오고 최장 한 20일까지가 정보공개 처리 기간이 되니까 그 전에까지는 자료가 존재하면 보통 해주는 것으로 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제일 편한 방법은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하고 속초검찰은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전화를 미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료 있는지 먼저 확인해가지고 있으면 가가지고 그것도 실제 속초검찰을 방문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사 연락등재 신청을 하면은 그분들이 국사를 한 이만큼 돼요. 수사기록이 다음날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청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정보공개 포털가도 하든지 하고요. 속초검찰 쪽 자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자료품 되고 다음에 또 이게 또 문제가 속초검찰에서 못 찾는 수사나 공판 기록들이 국가기록원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68년 그 1월달 납북됐다 3월달에 들어왔던 신광호 의원의 진실규명을 속초에서 하신 분이 있는데 그 판결문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았는데 그 이게 속초검찰에는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의 그 종로에 있었던 그 따님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했더니 꼼꼼하게 거기 다시 뒤지고 보니까 여기서 이관시킨 게 국가기록원에 그 수사기록의 일부가 다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초검찰의 그 정보 공개가 담당이 하신 이야기가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들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시켰다. 뭐 그걸 더 자세히는 저희는 확인을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보니까 국가기록원에서 수사기록의 일부를 자료를 찾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 그 기록을 찾으니까 그 같은 선원인 부분이 기록을 제가 좀 또 다시 신청을 해줘야 해서 국가기록원을 한번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기로 했는데 수사기록도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다시 또 신청해야 되고 또 그거는 이제 2번 납북되기 때문에 자료를 2개를 다 찾아야 돼요. 예. 그 92년에 그러니까 아니죠 68년에 한 번 명투잡이 나갔다 납북되고 72년 9월 달에 또 오징어 잡이 갔다 와서 속초에 삼창을 하고 선원으로 그때 그 배에 그 24명의 선원 중에서 2번 납북됐다고 온 분들이 4번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배 선원들은 완전히 간첩을 다 몰려서 아주 고초를 많이 당했던 분인데 그래서 기록을 2번을 다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고 고성군청에 또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면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 정보를 정리를 해야 돼. 변호사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부친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어디에서 병이 확정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입니다. 선생님 아버님 이동군입니다. 우리 아버님. 예.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했죠. 지난번에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저하고 전화도 하고.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하셨던 분이죠. 예. 네. 그 이제 조금 다른 피해자분이신데 이거 쓸까요? 납북되셨다 오셨던 분이었는데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당하셨어요. 뭐였냐면 그 HID 피해를 당하셔서 그 납북기한 어부로 그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서 납북기한과 관련된 어부들에 대한 공작들 또 실제 북한에 4번이나 파견됐다가 오셔가지고 공작 활동을 하셨는데 나중에 68년도에 당시 공작에 같이 그 참여했던 분들이랑 전부 다 간첩으로 몰리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토사구팽 당하신 거죠. 북파공작으로 전부 다 이렇게 활용됐다가 나중에 이제 간첩으로 몰리신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미 판결문에서 어디에서 조사받았는지 이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됐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여기 카메라들이 많아서 네네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당시 선생님이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서 불법 감금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부분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수사 기록에 대한 부분들, 그게 아마 이제 서울 쪽에 있는 검찰청으로 저희가 이제 청구를 할 텐데 그 부분을 청구를 할 때 같이 그 수사 기록을 청구를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자료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를 지어도 될까요? 네, 그럼 대표님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주세요. 네. 하여튼 여러분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잡혀갔을 때 15살이었거든요. 끝나고 좀 얘기 좀 하고.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인 개인사지만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순수하게 생기를 위해서 어디에 종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월 살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원망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좀 더 배우고 거만한 자가 됐으면 저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만 건 보고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가 세상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사고 방식을 가져주게끔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고생스럽게 살아왔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고 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다 권력 위에 눈이 어두워서 수많은 백성들을 자기의 정치적 도구, 권력의 도구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런 걸 스스로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우리가 마음을 조금 긴장을 좀 푸시고 여태까지 기다려 50몇 년, 저 같은 경우는 52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72년도니까 아마 그때 아버님이 우리가 같이 봤으면 누군지는 알 거예요. 사진을 보더라도. 그러면 많게는 60년 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적함 갖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갈 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좌우지간 기다려 봅시다. 아마 틀림없이 이거는 밝혀져야 될 사실이거든요. 엄격히 말하자면은 당시에 검찰 수뇌부에서 납북 기한어부들은 무조건 방공법, 국가보안법 처벌을 시키라는 기사도 있거든요. 사실은 가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범죄자예요. 그 사람들이 범죄자인데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그런 오부들에게 이런 덫을 씌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모두 조금씩 서로 격려해주고 양보해주면은 아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떻게 할까요? 끝낼까요? 네, 끝내죠. 아니, 선배님. 엄 대표님 끝내도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으로 설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거 빨리 가져가세요. 재심이든 진학의 신청이든 이게 막연하잖아요. 이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분을 먼저 인터뷰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저는 다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한웅 교수님을 따라 어쩌다 속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왜 왔는지 납북 거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70년대, 80년대 주택간첩 사건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억울한 분들이 납북어부 분들이세요. 그분들 정말 그 가난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15살 때 오늘도 그 말씀하신 대표님 15살 때 그부터 배 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납북 되신 분 중에 15세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 아까 오늘 그 대표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당사자인데 15살이고 돌아가셨지만 서창덕 선생님이었고 그분도 14살 때부터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납북된 건 19살 때 납북됐었고 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창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학이라서 이름도 쓴다고 안 하고 이름 그린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 정도니까 뭐 무슨 진술 써고 조서고 도장도 제대로 못 찍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간첩을 만드는데 뭐냐면 북한에서 너 지정받았지. 그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났잖아요. 그거는 잠복하고 암약했다고 해요. 그 다음 그리고 어부가 팔아먹은 이제 간첩이라면 국가 기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가 기밀이라는 게 물때 모르는 어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저 작은 섬에 뭐 지사가 어디 있다, 예비군 무기고 어디 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간첩을 만들어 버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70년대, 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이라면 오늘 그 얘기가 된 거는 저도 오늘 와서 좀 더 심각한 문제점을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납북됐다가 돌아온 당시에 벌써 간첩죄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저는 간첩죄 적용이 그 좀 더 뒤에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간첩죄 적용 피해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중반에 조작간첩으로 당하신 분들은 또 당하신 거죠. 또 당하신 거고 그래서 납북 어부 문제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그리고 이 국가폭력이 가해진 이유는 이 가해자 그룹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산해야 하는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님, 저희랑 방송 끝내고 뒤쪽에랑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네, 기다려봐요. 네. 교수님, 그쪽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 때문에 지금 뒤에 SBS 방송을 못하는 것 같아서 빨리 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SBS에 교수님을 잠깐 대여해드리고 MBC에 잠깐 대여해드리고 그래서 저러는데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보호검찰을 2010년 이후까지도 한 겁니까 교수님?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거 오해하고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공 경찰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과잉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때까지 지금 불법 아니에요?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정보경찰, 보안경찰 이런 게 불법과 적법의 한계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거는 법률가들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2005년, 4년부터 이제 이거 과거사 발동난 이후로 지금 무죄도 많이 나왔잖아요, 교수님. 재심에서. 근데 오늘 보신 분들은 이제서야 시작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피해자분들 중에 시작을 왜 이렇게 늦은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죠. 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는데 납북 어부분들은 울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국가폭력 이게 뭐 이제 한국전쟁 후에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체제가 좀 잡히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 중에서는 제일 열악한 분들이.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도 그 일기 진압 때는 문제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분들도 열악하고 변방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죽이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부 이제 그래도 진상규명이 되고 나니까 이 억울했던 분들, 열악했던 분들이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비로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셨고요. 그래서 일본에도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이 이제 막 신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본에서는 또 많아요. 우리를 가뒀던 그 정부, 그다음에 우리를 재판했던 그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분들이 피해 구제를 받고 또 재심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재심에 관한 설명이지만 재심이라는 절차 자체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법원이 가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가해자 얘기가 나왔지만 그 경찰서 이런 데서 여인 속에서 뚜르게 편 경찰관만이 아니라 그게 제일 그 가해자의 밑바닥이라면 거기서 경찰서장도 있고 도경국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안대도 있고 뭐 그래서 그쪽 체제가 올라와서 그 정점에 국가 권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 그다음에 이제 납부거부는 보안대도 많습니다. 지역 보안대, 그 보안대, 그리고 그 검찰, 그리고 법원 이런 국가 권력의 이게 종합적으로 그 만들어낸 작품인데. 가장 가슴 아픈 건 피해자들이 아주 열악하다는 거죠. 납부거부 사건 중에서 이 그 가해자 중에서 제일 기막힌 케이스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윤석열 이병 사건 하면 잘 알죠. 네. 그다음에 그 보안사원을 탈탈 턴 식으로 김병진의 보안사원증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김병진이라는 제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잡아다가 이제 그 발목을 잡아놓고 보안사에서 2년간 강제로 근무시켰는데 이분이 이제 근무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낸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책이 나온 거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밀이 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이병 사건도 보안사 입장에서 치명적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아예 보안사 간판을 내기 기무사도 바꾸고 영화도 됐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두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똑같은 놈이에요. 김용성이라는 똑같은 작자인데 이자가 그 보안사 수사계장으로 있을 때 사건을 만들었고 그러다가 전주 그 보안대 전주 그 전북 지역을 관할하는 510 보안대의 수사과장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일으킨 사건이 저 약간 저 사건 납부거부 사건 중에서 꽤 유명한 사건인데 서창덕 선생 사건하고 정삼근 선생 사건 그 두 사건을 이자가 일으킵니다. 이자가 일으키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안사령부의 수사과장을 하면서 이 윤석열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 납부거부 사건하고 보안사라는 게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진급을 해나가는 그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용이 또 납부거부들은 간첩단 사건하고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죠? 간첩단 사건은 무슨 간첩단 사건이 없어요. 납부거부는 간첩단 사건이 아니고 관계 없는 거예요? 꼭 한 꽃에서 빼먹듯이 한 건 한 건 빼먹듯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간첩단을 조직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여력이나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신문에서 보면 간첩단이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온 가족이 경찰이 사람을 잡아놓으면서 그러니까 사건들 몇 개를 하면서 거기에 납부거부 사건도 같이 발표해서 간첩 몇 개만 하는 거지 납부거부 사건들은 대개 처음에 이제 갔다 온다면은 급에 탔던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방공법으로 처벌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간첩으로 걸리는 거는 대개 한 명, 두 명이 걸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를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속초의 명물인 미리네 냉면을 먹었습니다. 이 미리네 냉면에 대해서 억자님이 굉장히 비평을 하셨어요. 이거는 냉면이 아니다. 뭐라고? 맛이 없다고. 맛이 없다. 서울냉면 못잡다고. 좀 괜찮았는데 교수님 오늘 냉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괜찮았습니까? 네. 또 요즘 미식가시잖아요. 또 맛의 달인이신데 냉정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냉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자고 했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무조건 저는 맛있다고 해야 하는 거 그렇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초 한원구와 함께 떠난 속초 어쩌다 속초 오늘은 납부거부 피해자분들 그 재심 관련해서 설명회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왔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도 이제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그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일들을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